네, 오늘 또 다양한 뉴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네, 그래서 주요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좀 밤에 일단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밤에 한 11시쯤이었는데요, 어제. 여기 포인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15분 캔들 기준인데요. 좀 변동성이 컸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란 최근에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이제 시장이 좀 위축되는,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좀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행히 지금은 7만 1,000달러 위에까지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심각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됐던 또 계기가 있나요, 특별히? 네,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런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런 강한 어조의 성명서를 내긴 했지만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직 액션이 일어나지 않은 거 보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한 이제 성명이 나오고 2시간, 3시간쯤 뒤에 서서히 좀 회복을 한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좀 개별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 시장에 최근에 그 사모펀드 환매가 일각에서 좀 중단이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약간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크립토 시장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런 지금 이슈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재의 영향을 덜 받고 반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추이를 좀 보면 그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이 많이 돼서 이제 움직였었고, 그러다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좀 처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는 못해도 나스닥이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좀 하루 특히 좀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의 가격 상관관계를 보니까 한 저번 주 중동 위기가 한참 고조됐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하고 흐름을 같이 가져갔거든요. 가격 네. 흐름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나스닥도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저번 주에는 특히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상관계수가. 나스닥이 지금 가장 파란색이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금은 이제 연파랑이고 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신 S&P 것처럼 500이 빨간색이고.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가장 굉장히 비트코인하고 가격 동조화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최근 하루 움직임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한창 최고치에서 근접을 하다가 살짝 꺾인 상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사모펀드 환매 중단의 이슈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 이제 모즈타바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 발언 뒤에 살짝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금세 회복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으로 보자고 하면 나스닥, S&P 500, 심지어 금과도 지금 다른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는 그 의미겠죠.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에 호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저희가 한번 이제 기분 좋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그 7만 5천 달러가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만 5천까지는 뭐 가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7만 5천 달러에서 왜 멈출 것 같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이용자들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평균 단가가 워낙 스트래티지의 매입 단가가 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또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평균 단가가 7만 5천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7만 1,000달러, 네. 7만 2천 달러 이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75,000에서 한번 멈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라레지가 워낙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매수 단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 개거든요. 거기서 이제 3.8%, 6%이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하나 보시면요. 옵션 시장에 좀 많이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닉 포스터 디라이브 XYZ 설립자. 이 옵션에 대해서 비트코인 옵션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전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6월 말까지 옵션 시장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80,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건 이제 풋옵션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콜옵션, 그러니까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걸로 보고 상승에 베팅하는. 맞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이제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80,000까지 6월쯤이면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또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럼 스트레치를 봐도 또 닉 포스터의 말을 봐도 어쨌든 75,000 이상은 분명히 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되네요.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앞으로 뭐 이란이 뭐 실제 액션을 좀 과격하게 한다거나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긴장 고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된다던가 하면은 또 비트코인이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이제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예상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좀 계량하는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 심리적인 이 지금 닉 포스터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 $80,00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말에. 그래서 네. 이 근거가 뭘까? 근거가 자세하게는 안 나왔거든요. 네. 이 콜옵션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콜옵션이 많다, 뭐 풋옵션이 많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을 어떻게 딱 찍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계량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최대 통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페인 프라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뭐 옵션 매수자도 있고 매도자도 있잖아요. 근데 매도자는 해지를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만기 전에 팔려고 하고 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인데요. 거기에 가다 보면은 만기가 가까워질 때 매수자들이 제일 손해를 보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대 통증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6월 말 만기 기준으로 최대 통증 가격을 보니까 $80,000더라. 그래서 이 전문가분도 지금 $80,000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지션을 다 통칭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손해를 많이 보냐. 네. 이게 맥스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인데 그것이 지금 $80,000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이게 만기에 가까워지면은 최대 통증 가격에 가까워지는 비트코인 실제 가격이 최대 통증 가격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보니 6월 만기 기준으로 통증 가격이 $80,000더라.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속성상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면 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받아줘야 하는 거래소는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어디냐? $80,000다. 요 얘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대표님께서 쉽게 설명. 더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또 잘 모릅니다. 네, 한번 GPT와 제미나이에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이걸 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라고 봤더니 좀 여러 비율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비율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움푹 패인 부분이 최대 통증 가격이고 만기로 가까워지는 블랙홀과 같은 위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옵션 매수자, 여기서는 옵션 매도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옵션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고를 하다 보니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맥스 페인 프라이스, 이 블랙홀 부분에 가까워진다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제 8만 달러가 있는 거고 6월 말 맞습니다. 6월 정도에 말 그 기준으로. 정도 될 거다라는 네. 거죠.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네,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었던 DAT 기업 스트래티지가 사실 비트코인을 계속 사기 위해서는 펀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저희가 꾸준히 해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총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돈 창고에 돈이 좀 차고 있다.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치이긴 한데요. 월요일에 이 스트래티지가 영구 우선주를 최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액도 사상 최대치로 추정이 됐고요. 이 추정을 하는 근거는 이 나중에 이제 매각을 얼마만큼 했다 SEC에 공시를 냅니다. 그걸 가지고 경험칙으로 보니까 1억 달러 초과에 40% 계산을 때리면은 매각액이 나오더라 통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추정치를 가지고 봤을 때 이번 월요일에 역대 최대 영구 우선주 매각액이 나왔다. 근데 스트래티지가 영구 우선주 매각한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거의 전부 다 비트코인 매입에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매입도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10,000개 넘게 사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정도의 매수가 또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그 정도나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월요일에 발표하는 거죠. 네, 주간 이제 매입액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라서 또 다음 주 월요일을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우선주를 매각한 다음에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DAT 기업이라고 하는 통상 DAT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을 신주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매입을 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작년부터 크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전략들이 좀 일반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상증자나 아니면 뭐 대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사왔는데 스트래티지는 워낙 회사 크기가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 발행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주가 아니라 네.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이제 증자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선주를 해서 이게 되는 사이즈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군요.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왜 어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냐면 편집장님도 설명 주시겠지만 스트래티지가 사실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이미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가 한 7만 6천 달러 정도에 형성돼 있었는데 그 가격보다도 비트코인이 빠르게 내려가 버렸고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 크게 본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계속 가격이 내려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요 정도의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한 2주, 3주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 빠르게 반전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너무 잘 설명 설명해 주셔서. 괜찮았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무슨 말씀? 네, 너무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좀 다른 디지털 자산 어떤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를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네, 블랙록이 원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있었습니다. 근데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블랙록 ETF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ETF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ETF가 파급력이 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출시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ETF를 스테이킹 기능을 한 ETF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접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하면은 좀 번거롭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32개 이상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소액으로도 ETF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대리를 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또 스테이킹 수익의 1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수수료가 많이 깎이는 게 있긴 한데 확실히 편리하게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첫날 상장가보다 약 1%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그게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 않나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자산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심지어 나오고 블랙록인데.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자체가 아직은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시장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최근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안 좋냐라고 봤더니 지금 크립토컨트에서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1일 활성 주소수, 그러니까 최근 24시간 동안에 이 이더리움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주소의 수는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거래소에서 지금 이더리움 대량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래소 사이드에서는 매도가 아직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요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집에 이더리움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네네.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요. 네. 아이폰을 사줬어. 그래서 아이폰을 사줬는데 그럼 너가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아이폰 때문이야? 이래서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사줬어요. 근데 네. 사줬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깝깝하네요. 이더리움이라는 이 자녀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레이어 2에 상당히 많은 트랜잭션을 뺏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어떤 때보다도 사실 거래량이 많은데 가격은 올라가질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뭔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이제 인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네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저희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듣고 여기 네. 심지어 이더리움 요정 역할을 하시는 김준호 쟁글 대표님까지 어제, 나오셨는데 네. 어제. 네. 근데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더리움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는데 심지어 실제적으로 쓰이는 쓰임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가격 면에서 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기관 사이드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더리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디지털 자산 소식도 하나 짧게 좀 공유 드리면요. 네. 메타가 최근에 몰트북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메타가 몰트북을 인수했을 때 몰트북의 밈코인, 네, 몰트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 하루 새 250% 폭등했었거든요. 사실 이거거든요. 다들 바라고 있는 게. 첫 상장날 이런 걸 보는 게 사람들의 그렇죠. 약간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네. 몰트북은 새로 나온 AI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고 그래서 메타가 큰 돈을 주고 몰트북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트라는 그 MOLT라고 하는 그 몰트북의 기업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또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이걸로 밈코인을 만들거든요. 이게 몰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슬픈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를까 내릴까를 이제 베팅하게 되는 약간 도파민에 과몰입한 투자자들이 이 밈코인을 사고 팝니다. 밈코인 우리가 쉽게 아는 거는 도지코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지코인만 해도 네. 사실은 좀 근본이 있는 밈코인인데 요런 이제 밈코인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만 종 이상이 쏟아져 가지고
크립토 자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몰트라고 하는 네. 그 민코인은 일일 거래 대금이 1,800만 달러면 한 260억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몰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네, 이 누가 민코인은? 만든 건지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몰트북 공식 트위터가 있는데 거기서 1월에 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와 1월에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심지어 누군가는 MOLT라는 민코인도 발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니 최소한 몰트북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민코인은 아니다.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또 다음 날에 250% 폭등한 다음 날에 반토막이 또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네, 그래서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디지털 자산 업계에 회생의 기미가 없을 때는 밈코인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게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음. 뭔가 이 기저에서 시장의 기저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민코인이 또 오른다라는 것도 상승장의 조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실제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출처가 불분명한 민코인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가격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민코인은. 그래서 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할 뉴스 같은데 리플 관련한 또 뉴스가 최근에 여러 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게 리플이 최대 7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까지 매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10월에도 사실은 매입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잘 안 됐거든요. 기업 가치 평가액이 지금보다 낮았고요. 그래서 주주들이 파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기업 가치를 올려서 다시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플이 개발을 했던 XRP라는 이제 자체 디지털 자산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자사주 매입하고 관계가 있느냐라는 게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별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또 호재라고 보기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또 네. 리플이 자사주 매입하고는 별개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XRP를 앞으로 뭐 이런 브릿지 자산, 이제 네. 통화 대 통화를 연결하는 자산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예치나 대출에도 XRP를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사용성 높이고 좀 쓸모를 많이 이제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사주 매입 자체는 XRP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는 XRP를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